우리는 왜 이렇게 한글을 무시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왜 이렇게 한글을 얕보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한자만이 진정한 문화유산이다. 한글은 조잡한 인공문자일 뿐이다. 한글은 문화적 깊이가 없다 같은 주장이 넘쳐납니다. 마치 한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폄하하는 문자를 몰래 연구하고 그들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해율을 따라잡으려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이 현대사회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얕보는 척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글을 폄하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스타 기자 왕리밍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스모그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왕리밍은 중국 중앙텔레비전 국제부 14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근 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문자의 힘중화, 5천년의 지혜가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는 보도 자료가 놓여 있었죠. 왕리밍은 35살의 나이에 이미 방송국에 떠오르는 스타 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왕리밍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있는 태블릿을 두드려 자신의 최근 작품을 다시 살펴봤어요. 화면에는 그가 천천히 붓을 들어 한자를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용을 뜻하는 이 글자 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하나의 문자가 그림이 되고 시가 되고 철학이 됩니다. 이것이 세계 어떤 문자책에도 따라올 수 없는 한자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는 중국어와 한자 문화의 우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왔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와 정부 고위층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리밍은 베이징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에서 문화인류학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어요. 그는 서구 문명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후 오히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리밍, 편집장님이 찾으십니다. 동료 기자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왕리밍은 맞춤 제작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서는 베이징의 세련된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편집장실로 들어서자 송 편집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리밍, 자네의 한자 문화 시리즈가 정말 훌륭했네. 중앙선전부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군. 왕리밍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향한 야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크로드를 따라 퍼진 한자, 문화권의 영향력을 다루는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 송 편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국제부에서 새로운 기획을 시작하려고 해.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문명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자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거지. 왕리밍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중국의 간체자, 도입과 디지털화 과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조명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한국의 한글과 그들의 문해율에 관한 특집을 만들어보게. 왕리밍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글이요? 그래. 한국은 거의 100%에 가까운 문해율을 자랑하고 있어. 디지털 혁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 그들의 문자 시스템이 이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다뤄봤으면 하네. 왕리밍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글을 단순하고 조악한 문자 체계로만 여겨왔던 것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 중국어보다 열등한 언어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자로서의 직업의식이 발동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이미 모든 준비는 해뒀어. 한국 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왕리밍은 사무실로 돌아와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베이징 대학의 원래 취한 교수를 인터뷰했죠. 교수는 한자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문화유산입니다.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도 한자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지요. 왕리밍은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며 이번 취재가 결국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왕리밍은 낯선 문화의 충격을 느꼈습니다. 공항 도처에 보이는 한글 표지판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글자들이 벽과 안내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왕리밍은 한자의 풍부한 조형미에 익숙했기에 처음에는 이 단순한 문자들이 너무 빈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왕리밍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길거리의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뭔가를 읽고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사람들은 모두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왕리밍은 중국에서는 노년층,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왕리밍은 다음날 만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지훈 교수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박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왕리밍은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대부분 한글의 한계점과 단점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내심 이번 취재가 결국 한자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한 왕리밍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박 교수가 유창한 중국어로 그를 맞이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박 교수의 연구실 책장에 중국 고전과 언어학 서적들이 가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자와 한글 모두에 깊은 조예가 있는 학자였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왕리밍의 편향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침착하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라는 설명에 왕리밍은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 논리적인 체계성 등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한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박 교수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목적에 대해 설명할 때 왕리밍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 했다는 이야기는 문자가 가진 사회적 기능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왕리밍은 자신이 그동안 문자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만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화가 진행될수록 왕리밍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한글의 단점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박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교수는 왕리밍에게 직접 한글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일주일간의 속성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왕리밍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5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전문가였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업적 호기심과 취재의 완성도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왕리밍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글 학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의 스타 기자가 초등학생도 배우는 기초적인 문자를 배우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날 그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20몇 개를 배웠어요. 놀랍게도 각 글자의 모양과 소리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왕리밍은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음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세 번째 날 그는 이미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리밍은 자신의 진전 속도에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학습해도 완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자와 달리 한글은 논리적 체계를 이해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죠. 이것은 그의 세계관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중국어의 절대적 우월성의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넷째 날 왕리밍은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이 문자를 배우는 과정을 관찰했어요. 6살 아이들이 이미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국가 발전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높은 문해율이 디지털 혁신과 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문맹률과 한자의 복잡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왕리밍은 자신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취재는 단순히 임무가 아니라 진정한 탐구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흘간의 한글 학습 후 왕리밍은 자신의 호텔방에 앉아 메모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그의 첫 문장들이었죠.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는 자신이 쓴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불과 나흘 만에 새로운 문자 체계의 기본을 습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리밍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체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이 곧 한자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그의 전문가적 직관은 이번 취재가 그의 세계관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왕리밍은 서울 교외의 노인 문해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일은 80살의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었지만 불과 몇 개월의 교육으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센터의 이영애 선생님은 왕리밍에게 한국의 문해교육 역사를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문맹률이 높았던 한국이 어떻게 한글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거의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 발전과 디지털 혁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들으며 왕리밍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왕리밍은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들은 그동안 그가 믿어온 것들과 충돌했죠. 중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고 특히 농촌 지역과 노년층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자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왕리밍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는 베이징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젊은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발히 사용했지만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왕리밍은 오랜만에 베이징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는 항상 문자 메시지 대신 음성 통화만 사용했죠. 통화를 마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좀 더 쉬운 문자 체계를 가졌다면 할머니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음 날 아침 왕리밍은 서울대학교에 다시 방문하여 박 교수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한글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자의 용이성과 국가 발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의 대답은 신중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문자 체계는 정보 민주화에 기여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왕리밍은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온 한자의 복잡성과 깊이가 역설적으로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왕리밍은 다큐멘터리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 한국의 높은 문해율,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가져온 장점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죠. 왕리밍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강남역 주변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한글의 역사, 과학적 원리, 교육체계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그가 직접 작성한 한글 학습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커피를 마시며 그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한국의 높은 문해율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 적응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왕리밍은 다큐멘터리 각본을 작성했어요. 그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과 학습의 용이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한국의 거의 완벽한 문해율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문맹률과 복잡한 한자 체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왕리밍은 자신의 글을 읽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내용이 방송된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가 제안하려는 결론은 한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교육의 혁신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죠.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왕리밍은 편집장에게 다큐멘터리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송 편집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리밍, 자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았는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인 한자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네.
왕리밍은 침착하게 자신의 취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교육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송 편집장은 완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이 필요해. 한글의 효율성보다는 한자의 문화적 가치와 깊이에 더 중점을 두게. 그리고 중국의 문맹률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겠어. 왕리밍은 사무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와 방송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생각한 끝에 그는 타협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한국의 성공 사례는 객관적으로 전달하되 중국의 문맹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줄이고 대신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죠. 하지만 다음 날 그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려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전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방송국에 와 있었고 그의 다큐멘터리 기획에 대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왕리밍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흐릿했어요. 그는 자신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울에서 만난 노인 문해교육센터의 모습,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한국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못하는 자신의 할머니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왕리밍은 마감일이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 원고를 수정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선전부의 관리가 내려온 지시는 분명했어요. 국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외국 문화와의 부정적 비교는 최소화할 것. 그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는 의미였죠.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왕리밍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쓴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한글의 효율성과 한국의 문해율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을 왜곡하는 것은 그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박 교수의 진지한 설명, 노인 문해교육센터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한글을 배워 처음으로 손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기뻐하던 노인의 모습.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원래 편견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기자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왕리밍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원래의 원고를 크게 수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자의 문화적 가치도 함께 조명하되 한글의 효율성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왕리밍은 수정된 원고를 편집장에게 제출했어요. 송 편집장은 원고를 빠르게 훑어본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리밍, 자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이 내용으로는 방송이 어렵네. 왕리밍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취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한자의 문화적 가치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송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앙에서는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원하고 있어. 비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왕리밍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스모그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문득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제 임무죠.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송 편집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리밍, 자네의 열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방송은 개인의 의견을 펼치는 장이 아니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왕리밍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협하고 출세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중국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 편집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네. 일단 편집본을 완성해보게. 하지만 방송 여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위에서 최종 판단을 할 걸세. 왕리밍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어요. 편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리밍은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키보드와 마우스 위에서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최종 편집본이 완성되어가는 순간이었죠. 화면 속에는 서울의 모습, 한글 학습 과정,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디지털 적응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흘러갔습니다. 왕리밍은 모든 장면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자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치고 왕리밍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취재 결과물을 넘어 그의 성장과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중국어의 절대적 우월성을 믿는 애국적 기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왕리밍은 완성된 편집본을 들고 방송국 시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불안으로 뛰고 있었어요. 시사회장에는 송 편집장을 비롯한 방송국 고위 간부들과 중앙선전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죠. 다큐멘터리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문해율과 디지털화에 미친 영향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왕리밍은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을 살피려 했지만 어두운 조명 속에서 그들의 반응을 읽기는 어려웠죠.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중앙선전부에서 온 관리가 입을 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왕리밍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거부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왕리밍은 복도에서 송 편집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왕리밍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밍, 자네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네. 한동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왕리밍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좌절감,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비록 당장은 패배했지만 자신의 원칙은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왕리밍은 태블릿을 꺼내 다큐멘터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사회에서 거부당했지만 이 작품은 여전히 그에게 소중했어요. 그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믿었죠. 그날 밤 왕리밍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신념과 애국심 사이의 갈등, 자신의 커리어와 진실 사이의 선택, 그리고 한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한 노인들의 기쁨에 찬 표정들. 이 모든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왕리밍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물 흐르듯 화면에 옮겨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교육 한글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죠. 창밖으로 베이징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모그에 가려 흐릿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그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빛은 있지만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진실은 알지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왕리밍은 며칠간 방송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가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그에게는 휴식이 권고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시간을 에세이 시리즈 작성에 활용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문해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에 관한 글들을 차례로 완성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이 글들을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정보가 중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 에세이를 올리는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글은 중국 내 젊은 교육자들과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이들이 그의 분석에 공감하며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일주일 후 왕리밍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내 개혁파 고위 관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람은
그의 에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왕리밍은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그는 류 장관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이 관료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그는 중국의 농촌 지역 문해교육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왕리밍의 분석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문화적 자부심과 실용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더 효율적인 문해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요. 류 장관은 새로운 문해교육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왕리밍에게 이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리밍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는 불안감도 느꼈어요. 방송국에서의 그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류 장관은 그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의 교육혁신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왕리밍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물게도 베이징의 하늘이 맑아 별들이 보였어요. 그는 문득 서울에서 보았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이 가져온 자신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왕리밍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편집장이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리밍, 복귀해주게. 송편집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네. 교육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군.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우리 방송국에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왕리밍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류 장관이 그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왕리밍은 후난성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문해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70살 된 리아주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을 때 왕리밍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손자와 대화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중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의 우수성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왕리밍의 이름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고 이번에는 교육혁신의 선구자로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이징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왕리밍은 한글로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가 보낸 축하 메시지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글로 답장을 썼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이제 그는 두 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왕리밍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 임무였던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이제 언어가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교육 전통과 혁신의 조화. 왕리밍은 이제 한자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효율성,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